안녕하세요. 이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강의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오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그렇게 몸매가 아주 좋은 남자가 아닌 사람이. 저는 주로 먹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식품학자는 아니고, 그리고 농학자도 아니고, 식품공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박사학위는 문화인류학으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민속학과의 교수입니다. 오래된 문화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요. 그 중에서 한 28년 정도를 이제 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주로 연구하는 지역은 한국뿐이 아니고 중국, 일본,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들에서의 음식의 역사와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연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먹은 음식들 혹은 즐겨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선택받은 것인지. 코카콜라 어떨까요? 너무 좋아서 미국 남부에 가서 만드는 법을 배워서 마시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20세기 와서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요소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은 특히 중요하게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18분 동안 이야기할 건데요. 가족 레시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염치 없게 받아만 먹었는데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배워서 엄니한테 갖다 드리려고요. 아따, 우리 챙길 생각 말고 너희나 잘 먹고 살아라. 아니에요. 10년 동안 받아 먹었으니 앞으로 20년 동안은 갚으면서 살 거예요. 남의 방송을 너무 오래 들으면 이게 광고가 되니까 이 정도에서 그래도 내 반찬을 안 가져간다 생각하면 서운해지기도 해서 시원섭섭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멀리 살고 있는 그 시어머니한테 매달 정기적으로 오는 며느리가 있는데 와서는 뭘 하고 가죠? 인사만 하고 그 집에 있는 반찬을 다 싸가잖아요. 모든 반찬을 싸가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요번에는 반찬 준비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제가 다 준비해 간다고. 며느리 요리 솜씨를 알고 있는 시어머니 입장은 굉장히 심정이 복잡해요. 도대체 이게 믿어도 될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가지고 온 게 뭐냐? 갈비탕을 들고 왔어요. 갈비탕을 어떻게 끓였니? 했더니 이제 이웃의 친구가 정육점을 하는데 갈비탕 끓이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탕을 끓여왔는데 이 방송에 사연을 보낸 시어머니는 그 맛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았어요. 다만 시아버지가 먹을만하고 맛있다라고 굉장히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은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는 내심 이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감, 그 다음에 박탈감 이런 게 막 밀려왔대.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재미난 게 앞으로는 제가 다 배워서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달에도 김장을 많은 집들이 했어요. 김치는 마트나 숲에 가면 팔잖아요. 그런데 그 김치 판매하기 시작한 게 한국에서 이제 30년이 넘었는데요. 작년에 한 연구소에서 조사해 봤더니 김치를 사 먹느냐, 만들어 먹느냐, 집에서 먹느냐 했더니 10명 중에 8명이 사 먹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 중에 사 먹지는 않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직접 담느냐 했더니 그 중에 3명은 직접 담는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5명은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죠? 1930년대
1940년대 태어난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들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손자녀의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시골서 김장 때 되면 어떤 집은 뭐 배추김치 같아도 배추 100포기를 해요. 두 노인네만 사는데. 그래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제가 그것을 굉장히 넓은 의미의 우리는 식구, 같이 맞대고서 밥을 먹는 식구가 좁은 의미의 식구인데 그게 가족이죠. 가족인데 그렇지 않고 뭐 충청남도 보령에 살면서 대전, 찍고 천안, 서울에 사는 자식들과의 공유하는 김치맛.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실제로 김치나 간장이나 된장을 먹는 장소가 다른데 같이 나눠 먹는 이 대식구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난 15년, 20년 사이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다시 볼 수 있죠. 레시피를 배우겠다. 시어머니의 얻어만 먹겠다. 그러면 이제 레시피라는 게 조리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조리법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있으시죠? 요리책을 보는데 재미있나요? 요리책을 보고 요리를 만들면 요리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이 책은, 지금 보는 이 책은요, 한자로 써 있죠. 표지에. 규곤시 의방이라고 하는 한자로 쓴 겁니다. 임진왜란 전에 태어나서 임진왜란 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지금 경상북도 영양군에 가면은 석보면이라고 있어요. 거기 두들 마을에서 살았던 장계향이라고 하는 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옆에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죠. 한글에 제 앞에 나와 있는 게 음식 디미방이죠. 규곤시 의방이라고 하는 제목은 남자가 썼을 거예요. 장기양도 굉장히 한문에 능숙한 사람이라서 당연히 이제 한문도 잘 아는 분인데요. 규곤, 주부가 사는 안방에서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적어 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음식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그 표지를 딱 펼치면은 그 옆에 나오는 게 음식 디미방입니다. 자세히 안 보이시죠? 읽어보면 이제 온갖 음식들을 만드는 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줄에 보이는 걸 보이세요? 가운데 있는 거? 제일 위에 빈자법이라는 게 보이세요? 빈대떡입니다. 하지만 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라는 빈대떡이 아니고요. 실제로 아주 고급 음식이었던 녹두병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써놨어요. 요 사이 보이는 서구식의 레시피하고 다르죠? 재료, 분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냥 좋은 녹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름에 붙여서 이렇게 어떻게 먹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레시피를 쓴 여자분은 한국 역사에서는 장계향이라는 분이 최초의 분입니다. 남자분들은 그 전에 몇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분들은 당연히 한문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뒷장에 보면은 146가지의 요리법이 나옵니다. 실제로 곰발바닥 가지고 만든 요리도 있어요. 모르시죠? 조선시대 산골마다 가장 많이 잡아서 왕실에 바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곰발바닥이었습니다. 곰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요사이는 좋은 약을 지어 먹으려고 억지로 예, 키우고 있지만은요.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가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책을 이리 눈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 이대로 시행하고 딸 자식들은 각각 뺏겨가되 이 책을 가져갈 생각은 안 생심 말며 이 말은 뭐냐면은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부디 상하지 않게 잘 간수하라. 그러니까 딸 자식 보고는 가져가라고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뺏겨가라고. 한 것밖에 없는 필사본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이제 대대로 이어졌는데요. 20세기 들어서 식민지 시기가 되면서 이 집안이 조금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라졌습니다. 간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흘러서 경북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1970년대에 알게 되어 가지고요. 그 후손이 그것을 다시 영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읽고 번역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음식, 한국 음식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제 만들어 먹어봤는데 간도 그다음에 조미료도 전혀 다른 한국 음식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있어요. 고춧가루를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자분이 쓴 책으로는 이제 영조, 정조 사이에 살았던 빙의각 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여기 보이죠? 규합총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규합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안방에서 주부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지식인데요. 여기는 음식뿐이 아니고 바느질 하는 법, 그 다음에 칩을 간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병이 났을 때 급하게 병이 났을 때 고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다 망라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서문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리 총명해도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먹는다는 거죠. 잊어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음으로 전파가 안 되죠. 그래서 별도로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음식 디비방이라는 책하고 좀 다른 성격은 이 책은 음식 디비방은 실제로 부엌에서 일도 해보고 다른 마을에서 들었던 좋은 조리법, 레시피를 다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비해서 이 책에서는 주로 어떻게 써놨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공부하는 방식은 다 옛날 책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전,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조선의 고전들에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교합총서는 실제로 그렇게 해먹었을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책이지만도 그래도 주부가 이 정도를 알면 좋다라고 하는 법을 적어 놓은 요리책입니다. 그 중에서 제 앞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음식 디비방은 주로 레시피만 쭉 적혀 있는데요. 비해서 이 책에서는 앞부분에서 선비가 밥을 먹을 때 생각해야 될 5가지 이야기를 중국의 황문견이라는 사람이 소개한 글을 본인이 옮겨 놨어요. 그걸 한번 보면은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고 음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힘들음의 다소를 헤아리고 많고 적음을 헤아리고 저것이 음식이죠. 저것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재료가 만들어지고 확보되고 그것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대덕을 헤아려 그랬어요.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비가 자연과 일치하고 백성을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일이 대덕입니다. 중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고 그 배부르게 먹는 방법을 아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질적인 수준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되죠. 제대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래서 대덕을 헤아려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 대덕을 헤아려 성기기를 다 한 자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마음에 너무 강하고 탐내는 것, 탐식입니다. 탐식을 하는 것을 막아 법을 삼아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적게 먹는 거예요. 저는 선비가 아닙니다. 저는 먹는 것을 주로 조사하기 때문에 먹어봐야 돼요. 제가 이 직업을, 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같은 몸매를 유지하게 됐는데, 직업병입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적게 먹는 거, 검소하게 먹는 거예요. 왕이 매일같이 12가지 반찬이 요리가 차려진 상을 하루에 5끼니를 다 먹었을까요? 그러면 조선은 500년을 못 견디고 망했을 거예요. 영조 임금 하루에 3끼만 자셨어요. 그리고 조그만 마을에 흉년이 들든지 누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왕의 반찬 가지수를 줄였어요. 그걸 감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아예 끼니를 이번에는 못 먹겠다. 오늘 점심은. 이렇게까지 철선이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탐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는 좋은 약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약을 생각하고 먹어라. 밥이 약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도업을 이루어서 도학자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20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리책을 쓰고 있고 썼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요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인데요. 조선 요리제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1890년에 태어나서 197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화여대 가석과 교수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영합회라고 해서 어머니가 나한테 모든 지식을 가르쳐줬고 그것을 근대적으로 이용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마도 함파트 바하가 이야기했듯이 아프리카에서 노인 한 명이 죽으면은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1962년도 유네스코 회의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는데요. 제 선생님입니다. 이상희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1925년도에 태어나셔서 199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떡 할머니라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떡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떡하고 한거하고를. 그런데 다행히 제가 레시피를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상희 할머니가 아니고 제 모친입니다. 동치미 만드는 법을 제가 이야기 듣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도구가 있어서 그렇죠. 제가 이상희 할머니 조사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 갖다 놓으면 되는 일이죠. 동치미 만드는 법이 이렇게 적혀 있지만도 만드는 법이 제 어머니가 하신 만드는 법하고 여기 방신정 선생이 쓴 조선조리제법에 나오는 조리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은 똑같지만 196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는 식품공업이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체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들이 범람을 하게 되고요. 그 덕택에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1970년대 되면은 이미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공장제 식품의 종류가 1000가지가 넘게 됩니다. 아마 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인스턴트 혹은 공장제 식품들을 주로 먹고 살고 있는 꼴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보배 같은 지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도서관들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1920년대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 1930년대 할머니들도 80이 넘었죠. 그죠? 1940년대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배운 레시피를 본인 스스로 부모님으로 배우고 또 시집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책을 보고 배웠어요. 그런데 1950년대생들이 가장 문제예요. 여기 1950년대생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공부하랴. 두 개 더 갈 일이 없었죠. 여자나 남자나. 그죠? 특히 여성분들이. 그리고 시집가서는 애들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백의학 이시, 장계양, 방신여 같은 이상희 할머니 같은 그런 분들 못지않은 할머니들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놓치면은 이제 영원히 회복할 수 없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한테서 배워야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 무한정 퍼주려고만 하지 직접 본인들의 레시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조사하시고 그래서 이 위기, 한국 식탁의 위기는 식품의 자급자족률, 농업의 위기, 수산물의 위기 다 봉착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레시피를 확보해야 되고요. 청년들인 여러분들이 이제 손자녀로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맛, 할머니들의 솜씨들을 기록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가족 레시피가 요리책처럼 만들어져서 집집마다 식탁의 역사, 가족의 식탁의 역사를 만들면은요, 해체되는 가족을 같이 모을 수 있고요. 그것이 가족 레시피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가족의 레시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